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이번 선거 눈여겨보셨다면 제주도에도 교육 이슈가 이렇게 많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모처럼 교육위원 선거도 뜨거웠죠. 무투표 당선된 제주시 서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선거구 4곳에서 치열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열한 선거를 치른 교육위원 당선인들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제주 교육의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 각자 당선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4만 표 넘게 득표한 최다 득표자죠. 강동우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위원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제주시 동부선거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강동우라고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역사상 첫 여성 교육위원이 될 분입니다. 고이숙 제주시 중부선거구 교육위원 당선인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시 중부선거구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고의숙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제주 교육을 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을 가슴 깊이 받들고 새로운 제주 교육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58% 넘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린 오승식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교육위원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당선인 오승식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교육의 열정을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훈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위원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위원 당선자 정의훈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는 유초중고 할 것 없이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이정활동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모두 초선 의원이죠. 예, 근데 이 예. 교육위원 선거는 지역구가 넓어서 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교육위원 선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강동우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제가 8개월 동안 힘들게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라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섬 속의 섬인 우도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적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적었다. 자, 고이숙 당선인은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거듭드립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말씀하셨듯이 지역구가 상당히 넓은 점, 그래서 제한된 기한 중에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하였으나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는 한계가 어려움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위원 폐지안이 그 초반에 이제 상정되면서 선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선거에서 교육위원 선거가 이제 무투표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교육위원이 뭐 하는 사람이라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 이런 질문들 속에 또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야 된다는 점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오승식 당선인은 무엇이 가장 힘들던가요? 역시 같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 교육위원 존폐 문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도민들이 이거에 대한 그 냉소적인 반응,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식의 시선들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다음 지역구가 넓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은 공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그 갈등 문제라든가 지역 문제에 너무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선거에 좀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설득하고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이해하게 되고 또 필요함도 느끼게 되고 또 공약을 보고 또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제주도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니까요. 자, 정의원 당선인은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예, 저도 앞에 그 당선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선거구가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뭐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행사가 없어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중순쯤 되니까 다시 이 교육권 제도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유권자들은 뭐 교육권이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다니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셔서 이름 알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위원 제도 문제인데요. 이제 4년 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논의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저는 지난 5월 17일 날 예비 후보 때입니다만은 이미 저는 교육연제 폐지에 따른 그 대안을 제가 이제 보도 자료로 해서 이제 내친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간에 교육연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우리 당선인 5분은 어떤 간에 회의가 시작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 3인을 교육 전문가로 좀 할당하는 게 어떤가. 그 다음에 일반 도의원도 아마 들어오게 되겠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 이렇게 해서 한 분 정도씩은 반드시 교육위원으로 할당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안을 미리 제시를 해봅니다. 여러 우리 당선인들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3석을 교육 전문가로 뽑자는 얘기는 한 정당에서 3석인가요? 아니면 전체 비례대표에서 3석을 말씀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정당별로 그렇게 되겠죠. 정당별로 3석. 다른 의견 어떠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하는 어떤 교육위원 폐지 이후의 대안은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교육의원이 맨 처음 그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상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의도 자체는 상당히 제주의 그 교육자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 특별법 조항상으로 상당히 많은 자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이제 폐지안이 올라갔고 개정안이 이제 일몰제로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도민들의 공감대와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그 시대적인 흐름인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제주교육의 어떤 자기결정권, 교육적 그 자치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위원회 앞으로 향후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잊지 말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보다는 교육자치 강화라는 목표에 네.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시고요. 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도에만 교육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교육 자체를 하도록 특별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번 일몰제로 이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일몰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도민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4년 동안에 다시 우리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국회에다가 우리 안을 이렇게 좀 상정해서 그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권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전국적으로 폐지된 이제 교육권 제도가 유일하게 제주도만 남아있는데 제주도마저 이제 없어지고 일반 도의회에서 이제 교육에 관련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승식 당수님. 네, 저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 부칙에 그 일몰제를 두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육위원을 더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특별자치도 하면서 의회로 교육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그 역할을 의회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넣어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공과 이 과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러면 이게 선거를 마치고 나서 바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결국 정치적인 어떤 그 유불리 내지는 그 정치적인 이해에 관해 따라서 이게 존치 여부를 자꾸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죠.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일몰제를 두고 있지만은 저는 이것도 또한 그 입법한 사람들이 그 일몰제를 두었지만 우리도 활동을 통해서 이것도 다시 존치되고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을 키우는데 교육 자체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것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 교육 자치 발전 물론 결국 인재를 키워서 저희도를 그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네.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또 네 분이 사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토론해야 될 주제라서 요 정도만 해서 각자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하기 전에 한 주제만 더 얘기해 보죠.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예상보다 표차가 크게 났다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오는 평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각자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표차가 크게 났을까요? 없으시면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예, 제가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출구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뭐 한 6대4 비율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을 만나서 들어본 얘기로는 참 변화를 좀 바라는 분도 계셨고 또 현행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어떤 간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굴 찍어야 좋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저희 선거만을 생각했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약간의 깜깜이 그런 선거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문을 좀 열어놓고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고만 또 평가하기에는 워낙 표차가 좀 크게 나서 다른 의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이번에는 그 뭐 우리 교육감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그 나누는 게 저는 그 논리상 맞지는 않다고 하지만 언론 지상에서 자꾸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 선거에서는 13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이번은 이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일부 시도에서 낙선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인은 이제 보수 성향인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이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이제 8년 동안 각 시도에서 추진한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 부진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정치적인 민주당 국힘이냐 진보 보수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면 또 제주도는 민주당 도지사가 또 압도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 프레임을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다른 분석은 네, 나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슈 선점에서 그 이기지 않았나 합니다. 이제 그 지난번 선거 때도 역시 그 고입 제도에 관한 문제로 그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번에 또 역시 이슈가 이 성적에 관한 기초학력이라든가 아이들의 성적. 예, 성적에 관한 그 이슈 선점에서 예, 좀 먹혀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슈를 그러면 김광수 당선인이 학력 부진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짚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예상 외에 상당히 많은 표 차이라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동우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 기간 동안은 재선거에 이제 집중하느라 이제 그 다른 선거에는 별로 이제 많이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표 차이가 많아서 어쨌든 그 선거 결과라는 것은 도민의 판단이고 도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이 되고 제가 선거 기간 중에 그래도 좀 많이 들었던 얘기는 3선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말씀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의 기간이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3선에 대한 약간의 좀 필요점. 피로도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것 같고 더 구체적인 어떤 분석들은 아마 조금 더 또 냉철한 또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 고이숙 의원 당선인이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오니까 최소 한 7일 전부터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인 게 이번 그 선거 결과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 후보의 그 공약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 특히 아까 우리 정의훈 당선인이나 오승식 우리 당선인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에 따른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공약이 신선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아마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앞으로 4년간 해결해야 할 교육 과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좀 이슈,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얘기를 다들 좀 공통적으로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또 김광수 교육감 당선이 가장 강조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주 학생이 학력이 저하됐다. 자, 저하됐다. 사실 또 저도 학부모이긴 합니다. 학부모긴 합니다만 저하됐다. 자,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또 무엇이냐 한번 토론해 보죠. 학생이 진짜 학력이 저하됐습니까? 그것부터 현실부터 진단해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시간도 등교 날짜도 일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걱정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도 보내고 하지만은 진짜 갈 곳을 잃은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기초학력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까지 전부 이렇게 기초학력이 저하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초학력이 저하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정한 진단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이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진짜 기초학력이 저하됐는지 부분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정확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이제 이 기초학력이 저하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그 언론에서 막 또는 여론에서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매도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초학력이 이제 저하됐다고 이렇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고민했었는데 대책은 잠시 좀 얘기해 예, 보도록 예.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당선인도 진단 평가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진단 평가를 또 이제 표본으로 하느냐 또 전수조사하느냐 또 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출마하면서 진짜 중요한 공약으로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학습 결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약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이제 병이 치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정의훈 당선인이 말씀하신 대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인공지능과 에듀테크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평가 방법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수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업 성취도 평가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진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표본을 통해서 진단 평가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다들 반대는 안 하실 것 같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 재학력 평가라고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게 좀 당선인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하나의 대책이라고 또 교육과는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평가 지금 학력 저하라기보다는 자기 수준을 지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과거의 그 행태로 봤을 때 요즘 자기 아이 아니면 본인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가 좀 전에 그 강동호 당선인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일괄 평가에서 일괄 그 애들이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고려해볼 점이 많고요. 부정적이시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예. 하더라도 좀 전에 그 컴퓨터 기반한 그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 평가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 비교는 다 그 안에서 데이터를 갖고 하겠죠.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보호자, 아니면 학교장과 뭐 책 과목 담당자는 뭐 그 과목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전수는 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비교해서 뭐 서열을 쫙 매기는 방식으로. 서열 매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취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어디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보호자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본인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학습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책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과목 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체 성적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내가 뭐 평가 방법은 좀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걸 통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열을 매긴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우리가 고이숙 당선인 생각도 고민해볼 궁금한데. 예. 네. 덧붙여서 이제 그리고 오승식 당선인님 이제 말씀에 덧붙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수 평가 또는 일률적인 어떤 평가의 방식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실질적인 이제 추진 과정에서 또 많은 논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초 학력과 관련돼서는 지난 연말인가 올해 초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이제 제정되었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시행령이 또 3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학생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생에 맞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그래서 기초학력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또 기초학력은 학교에서 보면 한 가지 요인만 있지 않습니다. 점수 하나로 그 아이의 그 학생의 기초학력이 낮다 높다를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그 이런 기초학력 보장 또는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대책들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학생들이 미달되었다, 도달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여러 가지 학생 개개인을 특성을 잡아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이 떨어졌냐 아니냐 그 여부야 사실 뭐 진단 평가 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떨어졌든 높아졌든 어쨌든 그것보다 더 올리고 싶어하는 건 모든 학부모들의 소망이니까요. 그런 부분, 그 대책 아까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하셨는데. 예, 이제 교육감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시도 수준이 뭐 재학력 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제가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선다형 평가, 단답형 평가는 안 됩니다. 21세기 그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평가를 하는 게 평가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런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 나가야지 과거처럼 이렇게 선다형, 단답형 평가는 저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박근혜 정부 때 좀 축소돼서 시행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표본조사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평가 방법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서술형, 논술형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그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은 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보죠. 네.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 도농 간의 학력 격차가 좀 심화되지 않았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지도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학원 보내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을 좀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교육위원회에 당선된 5분이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4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교육감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그 진단 평가, 전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마을마다 보면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또 자기도 학습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과 도정과 우리 교육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곳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출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학력 저하 대책 한 번만 더 얘기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학생들이 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 공약을 내건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 학급당 그 수용 학생이 20명 넘는 데는 학습 보조 교사를 투입해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부진 학생이 그 부진 요인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제 고학년에는 그 학급별로 이제 노트북을 몇 대 이렇게 보급을 해서 학생들이 질문, 토론 등 능동적인 수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력이 신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 부분도 이제 공약으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사실 뭐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 전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 IB 교육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선인이 어쨌든 기존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는데 더 확대는 안 하겠다. 이 정도 지금 원칙을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비 교육이 이성문표 이제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 김광수표 제주형 자율학교는 뭐냐라고 사실 나와야 돼. 선거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겠다라고 해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아마 교육위원 당선이 앞으로 하시면 교육감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당선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의견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제주형 자율학교 아무튼 제가 이 교육위원이지만은 그 출마하면서 생각한 게 뭐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만나면 학교를 새롭게 하겠다.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이롭게 되어지는 일을 좀 하고 싶다 한 게 제가 그 큰 모토였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이게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4년 6개월 동안 그 서귀포제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을 하면서 이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의 그 편성이라든가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효과도 있었고 지금도 유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하면 나는 그 학교를 좀 자율적으로 어느 학교나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 몇몇만 해가지고 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의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이다 불통이다 얘기하는데 자율권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권을 제대로 주고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과 학부모와의 해야 되는 소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교육청 간, 아이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좁은 틀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다, 뭐 아이 좋은 학교다, 무슨 뭐 다운디베음 학교다 이렇게 틀에 묶어 놓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뭐 우리 학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학교를 자율권을 주라 제일 먼저. 그리고 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모든 학교에다 그렇게 지금 50%에도 자율을 그 교육과정 편성할 수 있는 것도 모든 학교에 주라. 그러면 분명히 학교가 달라진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렇게 생각을. 특정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 자율권을 주자는 말씀이시고. 네. 저는 이제 신임 교육감에게 제주형 자율학교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좀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사 문제입니다.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뭐 2, 3, 4년마다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어느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은 교장이 먼저 이제 발령을 받던 초빙이 돼서 가면은 교장이 선생님을 모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전부 폐지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하면서 과연 이게 사립학교처럼 한 학교 쭉 근무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학력이라든지 학교가 원하는 그 어떤 이도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이 부분을 좀 시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 하나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저희 고향 쪽에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도 됐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영어에 대한 그 어떤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진행하는 이런 수업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정의윤 당선님은 자율학교를 한다면 인사 문제에 대한 자율권 대폭 주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황동훈. 저는 이번에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영평초등학교에서 많은 그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첨단과학단이라든가 아라동이라든가 영평동에서 학생들을 이제 통학을 시키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과거에 대흘초등학교에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됐냐.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제주시권에 있는 학생들도 그쪽으로 보냈다. 이처럼 그 과대 과밀 학교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원도심 학교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읍면지역 학교에다가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서 학생을 분산하다 보면 과밀 학급도 좀 해소가 될 거고 과다학교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간에 아이비 학교에 대해서 많은 그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입 때 과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우려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교육감 당선인도 어떤간에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더 이상 확대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대안으로서 모든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갖춰져 있는 제주 외고고등학교를 저는 그 아이비 학교로 지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주 외고인교는 2025년이 되면 폐지냐 유지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폐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 아이비 학교를 만약에 육성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지원해서 오는 학부모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표성고등학교에서 고2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제주 외고를 아이비 학교 쪽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교육감 당선인이 어차피 예측을 아이비 해봅니다. 학교를 늘리지 않겠다는 게 지금 기본 방침인 것 같은데 예.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를 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제주 외고라고 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지금 폐지냐 뭐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고 학교를, 대안 문제와 같이 외고 풀자는 쪽으로 말씀이죠. 아이비 학교를 한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감 당선인께서 그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를 이제 언급하셨는데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핵심이 그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의 그 50% 자율권은 이미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에서 제주도만 그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법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우리 국제학교가 초중등 교육법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율권을 가진 학교로 이미 명명하고 있어서 그런 자율권을 그 지난 교육감님 이 그 정책 속에서는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아이비라는 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 제주형 자율학교의 그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했을 때 핵심은 그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가지고 어느 만큼 제주의 아이들이 타 지역과 다른 어떤 교육과정의 특별함을 아이들이 혜택으로 받고 여러 가지의 그 교육의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제주형 자율학교 담당이었습니다. 담당으로서 50%의 자율권을 교육과정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찾아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인사의 문제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제주도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육감 당선인께서 해놓은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했을 때 그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어느 만큼 과감하게 그 아이비만큼 이제 또 투자하고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늘 이제 의견도 제시하고 또 견인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주제는 많고 시간은 이제 빨리 가고 있고 하나만 더 좀 간단하게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 교육 학력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하신 게 맞춤형 교육, 그래서 보조교사 충원도 해야 되고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있고요. 교사 부담을 낮추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임 이성문 교육감 시절에 가장 자주 불거졌던 문제가 이 교사와 행정직 간 갈등 문제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당선인은 일반 행정직 인력을 한 200명 이상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당선인 인터뷰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일반 행정직 인력도 200명 늘리고 보조교사도 늘리고 다 늘리고 뭐 모든 게 늘리면 다 해결된 건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어떤 그 보관이 계셔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인사 관리를 좀 오래 했던 그 경험으로 비춰본다고 하면 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일을 수월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뭐 누구나 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아마 임기 내에 200명이라고 한 건지 당장 뭐 올해 200명이라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한 그 부담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뭐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고 교사들이 업무가 행정직으로 가서 그분들이 오롯이 그 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원치 않은 방법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서로 상생하는 그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이슈를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주제 이슈 네, 같은데 그렇죠. 아마 예. 교육감이 이런 정책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1조가 좀 넘는 교육 예산 중에 경직성령비, 그러니까 인건비로 대체되는 이 비율이 상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그런데 과연 한정된 교육 예산에서 인력을 계속 이제 증원하는 것이 우리 전체 제주교육 발전의 가장 핵심인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가 들고요. 그동안 저는 8년 동안 이제 교육청 정책이라든가 학교에 있으면서는 학교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의 업무 재구조화 또는 학교 내에서도 어쨌든 전체적인 학교 업무를 좀 줄이는 일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도 노력했었고 교육청 내에서도 상당히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인력 현황 내에서 학교 업무라든가 행정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길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어떤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처럼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행정 업무나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동 강사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많이 재구조화했고 줄이고 하는 그런 일을 이성문 교육감님은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업무가 과거처럼 교사에서 다른 쪽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그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조금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간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교사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어느 한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나서 저 생각에는 지방공무원은 일부를 증원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대신 그 증원을 시키더라도 적정 범위 내에서 아까 경기성 경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증원시키고 업무를 다시 재구조 시켜가지고 선생님과 우리 지방공무원 행정 간에 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긴장이 있으면서 아이들 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아마 교육의 효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만 네, 덧붙이면, 짧게 해주시죠. 예. 재구조화는 이제 교원들이 담당했던 일을 재구조화해서 이제 행정직 또는 우리 행정공무원분들께 이게 전이시키는 관점이 아니라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 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교원들은 교원들 나름대로가 필요하고 또 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의 이런 좀 합리적인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원 보충이라든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넘기는 차원보다는. 업무 재구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마 네. 교육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말씀은 제가 요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어쨌든 4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임기 4년 동안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 듣는 걸로 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강사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이라든가 학교 안에서의 안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모든 학교에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자치경찰 등등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좀 그려보고 지도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정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정의훈 당사님.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만난 아이들이 희망사항은 놀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은 뭐 수업이 끝나면 즉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 시간이 이제 없었는데, 아이들은 놀면서 사회성도 발달하고 이제 창의성도 이제 신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학교에서 뭐 중간 놀이 시간이든지 방과 후에도 뭐 놀거리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되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말이면은 또는 방학 때면은 좀 신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줍니다. 이에 저는 그 폐교된 학교에 놀이 박물관을 신축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강동우 당선인님. 예, 저는 이 통학 지원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2017년에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올해 3월 4일에 김창식 의원님이 이제 발의해가지고 통과된 읍면중학교 학생이 통학 지원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조례가 두 개가 있지만은 이 조례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타 시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뭐 읍면 지역 학생이든 뭐 동지역 학생이든, 또 우리가 뭐 동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들어온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까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지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예. 고희숙 당선인님. 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절실한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이후에 지금 제주도에는 기초학력 지원 조례만 있고 보장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상당히 많은 정서 지원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족까지 확대하는 정서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또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의 문제. 우리 아이들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넘나들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도청과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훌륭한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혀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의 말처럼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학원과 같은 사교육의 그것과는 또 무엇이 달라야 하는 걸까요? 최근 제주를 소재로 만든 화제의 드라마의 결론은 행복이었습니다. 어쩌면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 교육감과 교육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이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뛰는 그런 4년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집중단 제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